서울의 하늘을 발 아래에 둔 시그너스 호텔 최상층 그랜드 볼룸은 오늘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처럼 보였다. 천장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창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는 도시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 JY그룹과 혜성처럼 떠오른 투자계의 신성 강지훈의 결합을 증명하는 성전이었다. 하객들은 단순한 축하객이 아니었다. 정계의 거물들, 재계의 총수들, 법조계와 언론계의 실세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속삭임 하나하나가 내일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의 눈빛 교환은 수조 원의 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권력과 부가 빚어낸 가장 정교한 계약이라는 것을. 단상 위 신랑 강지훈은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다. 35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고 차분한 눈매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수를 앞둔 플레이어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는 결혼을 앞둔 남자의 설렘이나 긴장감 대신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자신감만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 불렀다. 장엄한 오르간 연주와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윤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감싸며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JY그룹의 수장 윤태식 회장이 가장 아끼는 외동딸이자 오늘부로 강지훈의 아내가 될 여자였다. 그녀는 아버지 윤태식 회장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벗은 로드를 걸어왔다. 윤 회장의 얼굴에는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자의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는 강지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인정했다. 사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통제에 둘 수만 있다면 강지훈은 JY그룹에 날개를 달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윤서아의 얼굴에는 수줍은 신부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가면처럼 얇았다. 그녀의 시선은 곧게 강지훈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도 기대도 아니었다. 차라리 거대한 도박의 결과를 기다리는 승부사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버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기를 거부하고 싶었다. 마침내 단상 앞에 선 윤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강지훈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한치의 감정도 비치지 않는 강지훈의 검은 눈동자와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윤서아의 흔들리는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주례를 맡은 전직 국무총리가 엄숙한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읊기 시작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윤서아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모든 하객의 시선이 강지훈의 입술에 쏠렸다. 그의 대답 한마디는 단순한 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JY그룹의 부마가 되어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선언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거대한 황금 세장에 가두는 족쇄이기도 했다. 강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연회장 가장 뒤편에 굳게 닫힌 문을 향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가 입을 열어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육중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장내의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똑같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누가 봐도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수백 명의 낯선 얼굴들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단상 위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퍼진 로드를 가로지른 아이들은 강지훈에게 와락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경호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하객들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의 맑고 우렁찬 목소리가 그랜드 볼룸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바,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서울 사격의 전체가 그 광경에 숨을 죽였다. 윤태식 회장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아들 윤태민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스캔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지훈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그의 곁에 서 있던 윤수아만이 유일하게 포착했다. 윤수아는 비명을 지르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배신감에 찬 눈으로 강지훈을 쏘아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강지훈과 아이들, 그리고 경악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이게 무슨 해고에 망측한 짓이냐. 윤태식 회장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는 개냐. 저 미친 여자와 애새끼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강지훈이 한쪽 팔을 들어 그들을 막아섰다. 그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 하나의 변수, 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 모습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저 남자는 지금 이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딸과의 결혼식장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윤수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눈빛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원하던 자유, 어쩌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될지도 모르겠군. 윤수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파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함께 연 동지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한 손으로 남자아이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 여자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아닌 새로운 왕국을 세울 왕처럼 당당하게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윤태식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하객들의 경악과 동정 조롱이 뒤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는 자신의 과거이자 미래인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혼돈의 중심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서울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세기의 결혼식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형태로 막을 내렸다.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결혼식장이었던 그랜드 볼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지훈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퇴장한 순간 억눌렸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에게 속삭였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역사적인 스캔들의 현장을 담기 시작했다. 윤태식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은 그 소음에 묻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아빠의 단단한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의 걸음에 맞춰 종종 걸음을 쳤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세상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대표님, 로비에 다다르자 검은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길을 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몰려드는 기자들을 막아섰다. 질문과 고성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 어떤 소리도 강지훈에게 닿지 못했다. 차는 지하 3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붙지 못하게 조치해 두었습니다. 김 비서의 낮은 목소리에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폐허가 된 자신의 결혼식장도 분노와 배신감에 떨고 있을 윤 씨 일가도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도 모두 그의 관심 밖이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지난 6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과거와의 재회였다. 한편 호텔 건너편 카페에 통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아이들의 엄마 한유라였다. 그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든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아이들을 결혼식장으로 들여보낸 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자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 자신이 저지른 일에 거대한 파장이 온몸을 덮쳐오는 듯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가 아이들을 외면하면, 어쩌나 모르는 척 밀어내면, 어쩌나 밤새도록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였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믿음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검은 세단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한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공은 강지훈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자신의 존재가 아이들과 강지훈에게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카페를 빠져나와 인파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같은 시각 JY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윤태식 회장은 집무실 중앙에 서서 마치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방안을 서성였다. 그의 아들 윤태민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흥미로운 표정으로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웨딩홀에서 입고 있던 턱시도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네 이놈, 강지훈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윤태식 회장은 들고 있던 크리스탈 재떨이를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방안을 날카롭게 울렸다. 하지만 강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윤 회장의 앞에 섰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윤 회장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감히 내 놈이 누굴 능멸하는 것이냐. 내 딸 우리 가문을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그 애새끼들은 대체 누구냐. 어떤 년과 놀아나서 낳은 씨앗이냐 말이다. 윤 회장의 목에 핏대가 섰다. 그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이 오늘 하루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윤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한 심연과도 같아서 그 속을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저항이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런 놈한테 화내봐야 아버지 혈압만 오르죠. 윤태민이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강 대표 정말 대단한 쇼였어. 자네 덕분에 내일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은 우리 집안 망신으로 도배되겠군. 목적이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서 뭘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위자료라도 거하게 챙겨주랴. 강지훈의 시선이 윤태민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하찮은 것을 보는 듯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내 일은 너와 할 이야기가 아니다. 비켜. 그의 낮은 목소리에 윤태민은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길을 비켜섰다. 강지훈은 다시 윤 회장을 마주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6년 전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었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 햇살처럼 웃던 한유라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작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였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기업 보고서를 분석했고 미래를 꿈꿨다. 지훈 씨, 이것 봐. JY바이오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어. 분식회계 정황이 뚜렷해. 유라가 수십 장의 재무제표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발견한 탐정처럼 반짝였다. 당시 JY그룹은 바이오 산업 진출을 선언하며 주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그 진실의 꼬리를 잡은 것이다. 이거 터뜨리면 우린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업계에서 매장당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가 웃으며 말하자 유라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 씨랑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 그녀의 따뜻한 천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윤태식 회장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선택해라. 오늘 당장 그 애새끼들과 엄이라는 년을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 평생 쥐 죽은 듯이 살면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해주지. 하지만 계속 내 눈앞에서 알짱거린다면 내 놈은 물론이고 내 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잡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것이 기만이라는 것을 알았다. 윤태식은 한번 눈밖에 난 상대는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인간이었다. 자신이 사라진다면 그 칼날은 아이들과 한율에게로 향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6년 전처럼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JY그룹의 비리를 터뜨리기 직전 의문의 교통사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한강으로 추락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라는 실종되었고 며칠 뒤 시신 없는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윤태식을 향한 복수심으로 지난 6년을 버텨왔다. 회장님, 강지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오늘 일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JY그룹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놈이 뭘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냐. 그것까지 회장님께 보고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강지훈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다. 그의 등 뒤로 윤태식 회장의 저주 섞인 고함이 쏟아졌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회장실을 나온 그는 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그녀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1시간 뒤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안전가옥.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서자 두 아이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거실 소파에는 한유라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6년 만의 재회.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오해, 그리고 고통이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야? 강지훈이 힘겹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한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날 사고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윤태식이 꾸민 짓이었어요. 당신을 노린 거였는데 내가 대신...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결혼식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복수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유라와 두 아이의 미래가 걸린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은 세상의 소란과 완벽하게 단절된 섬과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아침 햇살을 머금은 고요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과 한유라 그리고 쌍둥이 하준과 혜원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이들은 아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이 나서 제잘거렸지만 어른들의 침묵은 쉽사리 깨지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어제의 결혼식 파문과 관련된 뉴스가 흘러나왔다. 세기의 결혼식 최악의 스캔들로 막 내려. 베일에 쌓인 강지훈 대표의 사생활 드러난 진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추측성 발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한유라는 굳은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다가 이내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꺼버렸다. 아이들이 볼 필요 없는 세상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계획을 전부 망쳐버렸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 거실로 달려 나간 뒤 식탁에 남은 한유라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자들이 아이들을 찾아냈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어요. 강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내가 너무 안일했어. 윤태식이 내 뒤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당신과 아이들이 살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야.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을 거짓된 복수심 속에서 살았을 테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한유라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서재의 한쪽 벽면은 제이보아이 그룹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지난 6년간 강지훈이 홀로 준비해온 전쟁의 작전 지도였다. 한유라는 그 처절한 노력의 흔적 앞에서 말을 잃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강지훈이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고 이후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지. 하지만 곧 깨달았어.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당신을 그렇게 만든 윤태식에게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결심했어. 힘이 없으면 진실조차 묻혀버리는 세상이니까.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갖기로 마음먹었지. 그는 자신의 투자회사 프론티어 벤처스를 설립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JA그룹의 눈에 들 만큼 회사를 키워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윤서아와의 결혼은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
정략 결혼을 통해 윤태식의 사위가 되어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결혼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였어. 그들의 성벽 안으로 들어갈 가장 확실한 방법. 윤서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녀 역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기에 우리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지. 결혼식이 끝나면 나는 JY그룹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윤태식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와 당신 사고의 진실을 파헤칠 생각이었어. 모든 것을 듣고 난 한유라는 충격과 미안함에 휩싸였다. 자신을 위해 그가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견뎌왔는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는지 알게 되자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 역시 이 싸움의 당사자였다. 나도 도울게요. 저도 예전 실력 죽지 않았어요. 당신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JY그룹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JY그룹 본사 윤태민의 사무실은 승전보를 기다리는 사령부처럼 분주했다. 그는 아버지 윤태식으로부터 강지훈을 처리하라는 정원을 위임받았다.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던 강지훈을 끌어내릴 기회가 오자 그는 희열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언론사와 금융권에 포진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여론팀 강지훈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어 재벌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JY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야심가라고. 그 쌍둥이는 아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일 거라고 흘려. 윤서아가 순진하게 속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지. 대중은 원래 그런 이야기에 열광하거든. 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뉴스 포털과 SNS는 순식간에 강지훈을 향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동시에 그는 프론티어 벤처스의 주거래 은행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의 즉각적인 회수를 압박했다. 또한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에게는 Y그룹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투자금을 회수하라고 협박했다. 자금줄을 끊고 여론을 악화시켜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그것이 윤태민이 구상한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공격 방식이었다. 그는 프론티어 벤처스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 내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JY그룹 앞에서는 한낱 개미새끼에 불과해. 일주일 안에 내놈은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다. 안전가옥에서는 김 비서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대표님 큰행에서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T2 우자조합에서도 투자 철회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을 버티기 힘듭니다. 김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보고를 듣는 강지훈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커피를 마실 뿐이었다. 그의 침착함에 한유라마저 불안해졌다. 지훈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회사가. 강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 아니, 오히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그의 말에 김 비서와 한유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윤태민은 늘 이런 식이었어. 상대를 얕보고 가장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공격하지. 나는 지난 몇 년간 그의 모든 거래 방식과 인맥을 분석해왔어. 그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어떤 언론사를 이용할지 전부 내 손바닥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몇몇 투자자들의 사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윤태민의 압박에 가장 먼저 돌아설 배신자들이었어. 이번 공격은 내 편과 적을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지. 진짜
충신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 강지훈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자금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또한 윤태민이 압박을 가할 수 없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비밀 계약도 맺어두었다. 윤태민의 공격은 겉보기에는 치명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핵심 역량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강지훈에게는 방역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언론에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마. 직원들에게는 유급 휴가를 주고 회사를 잠시 닫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 해. 윤태민이 승리에 도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거야. 윤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저녁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 행세를 하는 여동생 윤서의 인터뷰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물론 그 인터뷰는 모두 그가 꾸민 각본이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곧 대한민국에서 사기꾼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같은 시각 안정가옥에서 강지훈은 추락하는 자신의 회사 주식 그래프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한유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곁에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냥꾼이 사냥감에 정신이 팔리면 자신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사냥꾼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법이야. 이제 1단계가 끝났어. 지금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하지. 그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 거대한 적을 쓰러뜨리기 직전의 사냥꾼처럼 냉철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을 향한 세상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그의 회사 프론티어 벤처스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그를 희대의 사기꾼이자 K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악당으로 묘사했다. 대중은 분노했고 한때 그를 따르던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서울 사교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보였다. 안전가옥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강지훈은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향한 온갖 악의적인 보도들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평온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김 비서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고 한유라는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몰라 답답함을 느꼈다. 이대로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전부 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한유라가 참다 못해 물었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와 아이들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매일 밤 그녀를 짓눌렀다. 강지훈은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성벽이 높을수록 무너졌을 때의 충격은 더 큰 법이야. 지금은 그들이 내 성벽이 무너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방심하고 성문을 활짝 열 테니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선문답 같았다. 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그의 특수보안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김 비서가 재빨리 노트북을 가져와 복호화 작업을 시작했다. 잠시 후 모니터에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인사동 갤러리 연. 오늘 오후 3시.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혹은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는 사람.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표님, 함정일 수 있습니다.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도록 여러 번 우회했습니다.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한유라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말렸다. 가지 말아요. 윤태민이 파놓은 덧칠 거예요. 하지만 강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윤태민은 이렇게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저돌적이고 무식했다. 아니, 이건 윤태민이 아니야.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유일하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눈빛. 드디어 올 것이 왔군이라고 말하는 듯했던 신부 윤서아의 얼굴이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이것 또한 내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을 테니. 오후 3시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갤러리 연. 강지훈은 약속된 장소에 홀로 나타났다. 갤러리 내부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관람객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갤러리 안쪽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원피스에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낀 윤서아였다. 그녀는 파혼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중요한 협상을 앞둔 사업가처럼 보였다. 혼자 올 줄은 몰랐네요. 경호원이라도 대동하고 올 줄 알았는데.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날 믿은 건지 윤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녀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윤서아 씨가 판을 짰다면 이런 어설픈 함정은 파지 않았을 거라 믿었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테니까. 그의 말에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역시 강지훈이라는 남자 대화가 통하는 상대였다. 두 사람은 갤러리 중앙의 소파에 마주 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서아였다. 본론부터 말하죠. 우리 결혼 처음부터 비즈니스였다는 거 알아요. 아버지는 강지훈 씨의 능력을 사서 JY를 지킬 사냥개로 만들고 싶었고 강지훈 씨는 JY에 들어와 무언가를 얻어내려 했겠죠. 그게 복수라는 것까진 몰랐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와 오빠의 인형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정해준 학교를 다니고 그들이 골라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였죠. 이번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난 강지훈 씨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은 내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순순히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당신이라는 변수를 이용해 이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재벌가의 화려한 공주가 아닌 자유를 갈망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고백이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강지훈의 과거를 조사했었다. 그러다 6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의문의 교통사고 기록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고의 배후에 JY 그룹이 있다는 심증을 굳혔다. 아이들의 등장은 그 심증을 확신으로 바꾸어준 계기였다. 그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배신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예상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드디어 판을 뒤집을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강지훈 씨, 당신의 계획은 엉망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이죠. 바로 나 윤서아라는 무기.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안을 하죠. 나는 아버지와 오빠의 비자금 내역, 불법적인 거래 증거들을 당신에게 넘겨줄게요. JY그룹의 내부에서 나만큼 그들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대가로 당신은 그들을 무너뜨린 뒤 내가 JY바의 정당한 상속권을 되찾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랍고도 대담한 제안이었다. 적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투항 선언이자 동시에 동맹 제안이었다.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표정과 눈빛을 분석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강한 야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형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지? 강지훈이 물었다. 믿고 말고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죠. 우리 둘 다 같은 적을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그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될 거예요. 윤서아의 대답은 명쾌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내부의 조력자,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딸이 제공하는 정보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좋아, 동맹을 받아들이지. 강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윤서아가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미래의 폭풍은 그 누구보다 뜨거울 것이었다. 그들은 파혼한 약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은 혁명 동지였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비밀 연락 방법을 정한 뒤 각자 조용히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강지훈은 한유라에게 윤서아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혹시 모를 배신에 대한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그녀는 이용당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공주가 아니야. 누구보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암사자지. 그리고 그녀의 목표는 나와 정확히 일치해. 때로는 가장 확실한 동맹은 우정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적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 그는 서재의 작전 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윤서아의 사진을 윤태식과 윤태민의 사진 바로 옆에 붙였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그녀의 사진 위에는 붉은색 펜 대신 푸른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체수판은 새로 짜였어. 그리고 이제 우리 편에 가장 강력한 퀸이 합류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방역을 넘어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강지훈과 윤서아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지 며칠 후 암흑 같던 강지훈의 진영에 한 줄기 빛이 비춰왔다.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방식으로 윤서아로부터 첫 번째 정보가 도착했다. 그것은 고도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였다. 김 비서가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암호를 해독하자 화면에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진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파일 안에는 윤태민이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목록과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은행 계좌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는 R&D 투자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강지훈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과거 최고의 애널리스트였던 그녀의 분석 능력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이 돈의 흐름을 봐요. 최종적으로는 전부 윤태민 개인 소유의 조세 피난처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면서 자금 세탁을 너무 정교하게 해놔서 겉으로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한유라가 짚어낸 핵심이었다. 윤태민은 교활했고 그의 뒤에는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들이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부터 윤태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JAY 그룹이라는 견고한 제국에 균열을 내고 그들 스스로가 내분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괜찮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적인 증거가 아니라 의심의 씨앗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는 전체 증거 중에서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를 골라냈다. JY 바이오의 스위스 지사가 정체불명의 컨설팅 회사에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내역이었다. 그는 이 자료를 직접 유출하지 않았다. 대신 돈에 쪼들리는 삼류 인터넷 언론사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흘렸다. 대가로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이 기사가 최대한 자극적이지만 소설처럼 보이게 써달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제외그룹 후계자 윤태민 스위스 유령 회사와 수상한 동거래 포착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가 인터넷 한 구석에 올라왔다. 기사는 곧바로 묻혔다. JY그룹 홍보팀의 압력으로 몇 시간 만에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윤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강지훈이 몰락 직전에 벌이는 발악 정도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며 여전히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JY그룹의 이사회 멤버 몇몇이 그 기사를 뒤늦게 접한 것이다. 그들은 수십 년간 JY그룹에 몸담아온 원로들이자 윤태식 회장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기보다는 회사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실리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모여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윤태민 전무가 또 사고를 친 모양이군. 저런 녀석에게 그룹을 맡겨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강지훈 거는 잘 처리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뒤에서 물어뜯을 빌미를 주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군. 그들의 대화는 아직 윤태식 회장의 귀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불신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윤태식 회장 역시 보고를 받고 윤태민을 호출했다. 그는 아들의 비자금 조성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세계에서 그 정도는 필요하기였다. 그가 분노한 것은 아들의 일 처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멍청해서 꼬리를 잡혔다는 사실이었다. 이 멍청한 놈 뒤처리를 어떻게 했기에 삼류기자 나부랭이에게 꼬리를 밟히는 것이냐. 강지훈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윤태민은 아버지의 질책에 억울함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이건 그냥 강지훈 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의 항변은 부자 사이의 깊은 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무능함을 탓했고 아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동안 강지훈은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에는 좀 더 신뢰도 있는 경제 전문지의 정보를 흘렸다. 지난번 스위스의 유령 회사가 사실은 윤태민이 최근 구입한 초호화 요트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자료였다. 두 개의 기사가 연결되자 단순한 의혹은 구체적인 스캔들로 번지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JY그룹 이사회는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원로 이사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윤태식 회장에게 윤태민 전무의 경영 일선 후퇴를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했다. 회사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었고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윤태식 회장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는 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들을 내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자 JY그룹의 후계 구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꼴이었다.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설사 그 왕자가 바보일지라도 지켜내야만 했다. 결국 그는 아들을 감싸기로 결정했다. 윤태식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제 아들과 관련된 루머는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파렴치한 사기꾼 강지훈이 우리 그룹에 앙심을 품고 벌이는 비열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JY그룹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그를 오랫동안 봐온 늙은 여우들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왕이 무능한 왕자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음을 직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지훈은 윤서아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 윤서아는 그룹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이사회의 분열,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어가는 오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강지훈이 설계한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진흙탕에 뛰어드셨어요. 이사회의 신임도 잃기 시작했고요. 당신이 뿌린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제국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어요. 윤서아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강지훈은 통화를 끊고 서재의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윤태민의 사진과 윤태식의 사진을 잇는 붉은 선 하나를 그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로 묶였다. 한 명이 추락하면 다른 한 명도 무사할 수 없었다. 부패한 왕자를 감싸는 왕은 결국 그 운명을 함께하게 되지. 이제 제국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적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냉철한 전략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이 작은 균열을 어떻게 완전한 붕괴로 이끌어낼 것인가. JY 그룹을 향한 강지훈의 공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는 일부러 다음 카드를 꺼내지 않고 시장의 혼란과 불안감이 증폭될 시간을 주었다. 그 덕분에 안전가옥에는 낯선 평화가 찾아왔다. 강지훈은 지난 6년간 놓쳐버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했다. 바깥 세상의 전략가 강지훈은 잠시 모습을 감추고 쌍둥이의 아빠 강지훈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공놀이를 하고 서툰 솜씨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이 마냥 신기하고 좋아서 하루 종일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유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지난 6년간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풍경이었다. 저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다.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잠이 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6년 전 행복했던 두 사람의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했다.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불행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너무나도 눈부셨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쌍둥이 중 딸인 혜은이가 강지훈에게 물었다. 아빠 왜 아빠는 그동안 우리랑 같이 안 살았어요? 엄마가 맨날 아빠는 아주 멀리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갔다고 했는데 이제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지훈과 한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강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유라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6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JY그룹의 비리 파일을 검찰에 넘기기로 약속한 바로 전날 밤이었다. 그날 낮에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는데 목소리를 변조한 남자가 내일 움직이지 마. 함정이야. 당신들 죽어. 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어요. 그냥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의를 품은 공격이었다. 강지훈이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결국 트럭과 충돌한 뒤 가드레일을 뚫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추락했다. 차가 물에 빠지는 순간 충격으로 조수석 문이 뜯겨져 나갔어요. 나는 그대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고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는 강 하류의 어느 강변이었어요.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팠고 기억은 희미했죠. 그녀를 발견한 것은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노부부였다. 그들은 신원불명의 여자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보살펴 주었다.
며칠 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식당의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소식을 접했다. 유명 애널리스트 한유라 씨 의문의 교통사고로 실종, 사실상 사망 추정. 뉴스를 보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윤태식의 함정이었고 자신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만약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자신은 물론 강지훈까지 죽이려 들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뱃속에 2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해져야만 했다. 복수도 진실도 모두 사치였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노부부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세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 후 6년간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고 늘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당신이 프론티어 벤처스를 세우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해질까봐 차마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의 심장으로 전해졌다. 자신은 복수심에 불타는 동안 그녀는 홀로 2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윤태식을 향한 분노였다.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경쟁자를 향한 적개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를 향한 증오였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가 단지 과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평범하고 안전한 미래를 돌려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윤태식의 파멸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강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2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을 함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서재의 작전 지도 앞에 다시 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눈빛이 복수를 꿈꾸는 전략가의 냉철함이었다면 지금의 눈빛은 가족을 지키려는 맹수의 그것처럼 뜨겁고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가족에게 평화를 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2단계 작전을 시작한다. 더 이상 간만 보는 게임은 끝났어. 지금부터는 그들의 살점을 하나씩 도려낼 거야. 숨 쉴 틈도 주지 말고 몰아붙여. 과거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선전포고 이후 그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그는 더 이상 수비적으로 대응하거나 작은 균열을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적의 심장을 꿰뚫어 단숨에 제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2개의 거대한 덫을 동시에 놓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윤태민의 탐욕을 겨냥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태식의 심장부를 직접 노리는 것이었다. 첫 번째 덫을 위해 그는 윤수아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윤태민을 잡으려면 그가 가장 잘하는 무대에서 싸워야 해. 바로 돈이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줄 생각이야. 강지훈은 자신이 구상한 계획의 청사진을 그녀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신생 바이오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위장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가 선정한 바이오 기업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하지만 강지훈과 한유라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완벽한 사업 계획서와 재무 예측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한유라는 자신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누구라도 혹할 만한 장밋빛 미래를 그럴듯한 데이터로 포장해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1년 안에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미끼를 오빠에게 가져가. 마치 당신의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굴해낸 비밀 프로젝트인 것처럼. 그리고 일부러 허술한 모습을 보여줘. 오빠가 이 프로젝트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공으로 만들고 싶게끔 말이야. 강지훈의 지시는 구체적이었다. 그는 윤태민의 시기심과 공명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며칠 뒤 윤서아는 아버지와 오빠가 함께 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바이오 투자건을 꺼냈다. 그녀는 일부러 긴장한 듯 목소리를 떨며 자신이 발견한 엄청난 기회에 대해 설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윤태민은 그녀의 말을 콧방귀 뀌며 무시했다. 네가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사기꾼들 말에 속지 말고 얌전히 쇼핑이나 해.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 윤태민은 몰래 윤서아의 방에 들어와 그녀가 보던 투자 계획서를 훔쳐갔다. 그는 강지훈 때문에 아버지에게 신임을 잃은 것을 만회할 한 방이 필요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말 대박을 터뜨린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룹 내 입지를 다시 굳힐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에게 이 회사를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그 뒷조사 역시 강지훈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가 미리 심어둔 정보원들은 윤태민의 팀에게 조작된 정보들을 흘렸다. 회사의 연구실 사진 가짜 특허증, 심지어 돈으로 매수한 유명 교수의 추천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결국 윤태민은 이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자신의 비자금을 총동원하여 이 유령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윤태민이 미끼를 덥석 무는 동안 강지훈은 두 번째 즉 진짜 사냥에 착수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윤태식 회장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그 장부만 손에 넣는다면 JHY 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윤서아를 통해 얻어낸 정보에 따르면 그 장부는 실물 파일이 아닌 암호화된 디지털 파일 형태로 존재하며 윤 회장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금고지기인 고상철 재무 총괄본부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고상철 본부장은 윤태식의 그림자 같은 인물로 웬만한 보안 요원보다 더 철저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전공법으로는 장부를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순한 금융계의 신성이 아니었다. 과거 그의 이름은 서준우 국가정보원 해외 파트 소속의 최정계 블랙 요원이었다. 그는 수많은 공작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조직 내부의 배신으로 동료를 잃고 회의를 느껴 국정원을 떠났다. 그 후 강지훈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의 비상한 두뇌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력은 모두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옛 동료이자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력자 코드네임 해커케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이야, 서준우. 아니, 이제 강지훈 대표님인가? 또 무슨 위험한 장난을 치려고 나를 찾으시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K의 목소리는 여전히 능글맞았다. 강지훈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JY그룹 고상철 본부장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의 컴퓨터에서 파일 하나를 빼내야 해. JY 그룹 상대가 너무 거물인데 이거 꽤 비싼 의뢰가 되겠는걸. K가 웃으며 말했다. 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실패는 없어야 해. 강지훈의 목소리에 K는 웃음기를 거두었다. 그는 강지훈이 절대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두 사람은 작전에 돌입했다. K가 JY 그룹의 내부 보안망을 해킹하여 고상철 본부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강지훈은 그가 주말마다 찾는 한적한 낚시터로 향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하여 고 본부장에게 접근했다. 오랜 요원 생활로 익힌 변장술과 심리전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교포 사업가로 소개하며 고 본부장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같은 시각 K는 고 본부장이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자택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고 본부장의 개인 서재에 별도의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K의 해킹만으로는 뚫을 수 없었다. 젠장 지문이랑 홍채 인식이 필요해. 이대로는 실패야. K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고 본부장에게 술을 권하며 자연스럽게 그가 쓰던 술잔을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리고는 급한 전화가 온척 자리를 뜨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소매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스캐너가 고 본부장의 홍채 정보를 스캔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부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훈이 즉석에서 확보한 생체 정보를 전송하자 K는 마침내 마지막 보안 장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는 고 본부장의 컴퓨터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장부 파일을 찾아내 자신의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용량이 워낙 커서 전송에는 몇 분의 시간이 걸렸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고 본부장의 휴대폰으로 자택의 비상 경보가 울렸다. 누군가 서재에 침입했다는 신호였다. 고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런 들켜서 거의 다 됐는데 K가 소리쳤다. 강지훈은 침착했다. 그는 고 본부장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 그의 차키를 몰래 낚아채 호수 멀리 던져버렸다. 이런 본부장님, 열쇠가 빠졌습니다. 고 본부장이 차키를 찾으러 허둥대는 몇 분의 시간. 그 시간 덕분에 파일 전송은 무사히 완료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강지훈의 노트북. 화면에는 마침내 그가 6년간 찾아 헤매던 진실이 떠올랐다. 윤태식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다른 모니터에는 윤태민의 비자금이 자신의 유령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두 개의 덫이 동시에 닫혔다.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을 사기당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탐욕에 눈이 먼 사이 자신의 모든 죄악을 기록한 심장을 도둑맞았다. 강지훈은 두 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체크메이트. JY그룹의 심장부 윤태식 회장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고상철 본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비밀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거의 동시에 윤태민이 비명을 지르며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가 투자했던 수천억 원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유령회사의 홈페이지도 관련자들의 연락처도 모두 사라진 뒤였다. 그제야 부자는 깨달았다.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다.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것을. 윤태식 회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비밀 장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JY그룹이라는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터였다. 여론전도 자금 압박도
이제는 소용없었다. 강재훈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언제든 그 칼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궁지에 몰린 늙은 맹수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이나 법 따위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가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배운 유일한 진리는 가장 원시적인 폭력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박 이사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소리 없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박 이사는 JY그룹의 감사팀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윤 회장의 지저분한 뒷일들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그의 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피와 비밀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의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내. 윤태식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그놈의 유일한 약점은 그 가족뿐이야. 그들을 이용해 그놈이 내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만약 필요하다면 조용히 처리해버려.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그것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닌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박 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그의 눈빛은 주인의 명령을 받은 사냥개처럼 냉혹하게 빛났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의 강지훈은 축배를 드는 대신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비밀 장부와 윤태민의 거래 내역을 보며 한유라에게 말했다. 이제 그들은 이성의 게임에서 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폭력뿐이지. 윤태식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니까. 그의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이 안전가옥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도 곧 발각될 거야. 떠날 준비를 해야 해.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과거 국정원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팀원들로 구성된 사설 보안팀을 호출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안전가옥을 철통 같은 요새로 만들었다. 동시에 그는 해커 K에게 연락해 윤태식의 사냥개들이 엉뚱한 곳을 헤매도록 거짓 정보들을 인터넷에 흘려달라고 부탁했다. 서울 시내의 호텔 예약 기록 다른 도시로 가는 기차표 구매 내역 등 한시라도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다. 모든 준비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강지훈은 한유라와 아이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이전보다 더없이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마주보았다. 유라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만약 나와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당신이 지켜야 해. 그는 그녀에게 호신술의 기본 동작 몇 가지와 함께 위급 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즉시 전송할 수 있는 초소형 비상 호출기를 건네주었다. 한유라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었다.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한 아이들이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편 박 이사가 이끄는 추격팀은 JAJY그룹의 막강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강지훈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 내부의 정보원을 매수하여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서울 시내의 모든 CCTV를 분석하며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왔다. 강지훈이 흘려놓은 거짓 정보들 때문에 몇 번의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박 이사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결국 강지훈의 보안팀 중 한 명이 외부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남긴 작은 실수를 포착해냈다. 추격은 숨막히게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도망치려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박 이사의 팀이 마침내 안전가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낸 것이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소리 없이 안전가옥 주변의 숲속에 집결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그 순간 안전가옥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이미 외부에 설치해둔 저구에선 감지기를 통해 그들의 접근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마치 저승사자들처럼 집을 향해 다가오는 수십 명의 괴한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잠든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는 한유라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작은 무정이를 쥐어주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뒤쪽 비밀 통로로 가. 곧장 두 번째 안전가옥으로 이동해. 내가 저들을 막고 시간을 벌게. 싫어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한유라가 울부짖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야. 당신이 살아야 아이들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 반드시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야 해. 약속해.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유라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바깥에서는 현관문을 부수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한유라와 아이들이 비밀 통로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거실의 조명을 모두 껐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다가오는 적들을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그의 가족을 위협하는 그 누구도 살아서 이 집을 나가지 못할 터였다. 어둠 속에서 강지훈은 홀로 괴물들과 맞섰다. 현관문이 부서지며 10여 명의 괴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좁은 복도의 지형을 이용해 그들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다. 국정원 시절 몸에 밴 생존 본능과 전투 기술이 되살아났다. 쇠파이프를 든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끝없이 밀려들었고 강지훈은 점차 지쳐갔다. 바로 그때 밖에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과 연락을 받고 출동한 그의 사설 보안팀이 도착한 것이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괴한들은 당황하여 흩어지기 시작했고 집 안팎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은 그 혼란을 틈타 마치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JY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윤태식 회장이 보낸 해결사들이 강지훈의 자택을 습격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대부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지훈과 그의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윤 회장은 강지훈이 모든 증거를 들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희망을 품었다. 이제 그는 쫓기는 쥐새끼 신세, 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을 터였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총수 일가의 폭력 사태까지 터지자 JY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다. 회사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자 마침내 이사회가 움직였다. 윤서아의 물밑 작업과 원로 이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 윤태식 회장은 결국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정면 돌파하고 다시 한번 그룹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시키려 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JY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과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윤태식 회장과 윤태민, 그리고 주요 이사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윤서아는 주주 자격으로 객석 앞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두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모여 있었다. 마침내 윤태식 회장이 연단에 섰다. 그는 노련한 지배자답게 특유의 카리스마로 장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근 우리 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들로 인해 심려가 크셨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룹을 음해하려는 한 파렴치한 사업가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판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가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입구에 선 한 남자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다.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에 세상에서 가장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남자. 바로 강지훈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엄청난 소음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폭발했다. 윤태식 회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버렸다. 윤태민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란을 뚫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윤태식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윤태식 회장께서는 루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윤태식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Y그룹 로고에서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처음 뜬 것은 윤태민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다. 강지훈은 그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려 자신의 유령 회사로 송금했는지 그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윤태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터져나올 더 큰 진실 앞에 묻혀버렸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윤태식의 비밀 장부였다. 수십 년에 걸친 탈세 내역 유력 정치인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와 날짜,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기록까지. JY그룹이라는 제국의 추악한 역사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강지훈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윤태식 회장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끔찍한 범죄를 지시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강당 전체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윤태식 회장이 박 이사에게 한유라와 아이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명백한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였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윤태식 회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연단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대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윤태식 씨와 윤태민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연락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멍하니 앉아있는 윤태식 회장과 이미 정신을 놓고 울부짖는 윤태민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범죄자가 되어 끌려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연단 위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도 복수자의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고 공허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객석에 앉아있던 윤서아가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약속과 이해가 오고 갔다. 윤 씨 부자가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강당을 빠져나가면서 JY그룹의 철옹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JY그룹 게이트는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윤태식 회장과 아들 윤태민은 수십 년에 걸친 범죄 행각에 대한 대가로 나란히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JY그룹은 총수 일가의 몰락과 함께 거센 구조조정의 파도에 휩쓸렸다. 부패한 계열사들은 정리되었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어왔던 사업들은 과감하게 청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도입되었고 JY그룹은 길고 고통스러운 정상화 과정에 돌입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바로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윤서아는 강지훈의 조언을 받아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바이오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그곳은 한때 윤태민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었던 가장 썩어있던 곳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비윤리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을 전면 중단시키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인형이 아닌 자신만의 왕국을 재건하는 강인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가끔 그녀는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동맹의 그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는 동료이자 같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친구로서의 대화였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젠 정말 제 힘으로 날아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한편 이 모든 판을 설계했던 강지훈은 전쟁이 끝난 뒤 홀연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이 가진 프론티어 벤처스의 지분 전부를 자신을 믿고 따라준 김 비서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복수를 위해 세운 회사였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좇는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 미련이 없었다. 그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유라와 아이들과 함께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떠났다. 그가 새로 자리 잡은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얀색 외벽과 푸른 지붕을 가진 아담하고 예쁜 2층 집이었다. 집 앞에는 넓은 정원이 있었고 정원 끝에는 곧바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지훈은 테라스의 흔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아들 하준이가 잠들어 있었고 정원에서는 한유라가 딸 하은이와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파도소리, 그리고 싱그러운 바닷바람이 어우러져 완벽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지난 6년간 꿈꿔왔지만 감히 가질 수 없었던 그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여보,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뭐 먹고 싶어요? 한유라가 하은이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올라오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안정감과 사랑하는 가족 곁에 있다는 행복감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고 있었다. 여보라는 그 한마디가 강지훈에게는 그 어떤 승리의 쾌감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잠든 하준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책을 덮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해주는 거라면 뭐든지 좋아. 그의 대답에 한유라가 웃음을 터뜨렸다. 혜은이가 아빠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며 제잘거렸다. 아빠 오늘 바다에서 조개 많이 주웠어요. 예쁘죠?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는 형형색색의 조개 껍데기들이 보석처럼 놓여 있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복수심과 분노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 빈자리는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적의 파멸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미 세상 가장 큰 행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내 가족은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잠겨가고 있었고 하늘과 바다는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 위를 뛰어다니며 자신들의 그림자를 쫓았고 강지훈과 한유라는 조금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란히 걸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한유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함께 견뎌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한유라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응, 약속할게. 이제 평생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오늘처럼만 살 거야. 강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벌렸다. 네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함께 부둥켜 안았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새벽을 맞이한 이들의 모습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폭군은 몰락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은 마침내 그들이 되찾은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지켜낼 것이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